어, 10시 반까지 하고요. 오늘 발표하실 분이 두 분이잖아. 한 맥시멈 30분씩 해서 두 전에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한 15분 내에 발표 끝내시면 좋겠어요. 이게 예, 강의하던 사람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되게 알차요. 많이 시간은 정해놨지만 거기에 관여하지 상관하지 마시고 열심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영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디어는 혁신을 기술 혁신, 경영 혁신, 디자인 혁신 결합이라고 정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은 가능성에 대한 혁신이에요. 무엇을 대상에 대한 혁신이죠. 대상.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을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우에 대한 정리할 수 있고, 디자인 혁신은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의 모델은 닫힌 모델에서 개방 모델로 진행하고 있는데, 트로시라는 학자가 2005년에 기술 사업화 연구의 변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세대는 선형 모델의 특징은 A에서 제품이 개발되면 B에서 팔아서 그걸 생산하고 생산 능력을 받아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업 모델이죠. 3차 밴드에서 제품을 만든 것을 2차 밴드에서 받아서 2차 밴드에서 받아서 2차 밴드에 납품하면 1차 밴드에서 완성차로 납품하는 이런 단계별로 끊어져 있어. 단계별로 사일로라고 해요. 사일로처럼 그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서 역할과 역할 사이에 어떤 교류 관계나 연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세대 모델은 연계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구성 요소간이 상호작용하고 필요되고 단계와 단계가 서로 상호에 연결되고 유효하는 방식. 그리고 4세대가 이 상호작용형 모델입니다. 서로 역할이 겹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역할과 역할 사이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서로 상호 연계형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5세대는 네트워크의 모델이고, 네트워크 모델은 설명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바뀔 것 같아요. 그다음에 6세대는 오픈 이노베이션 내부뿐만 아니라 내외의 기술적 자원, 시장적 자원이 함께 연계되는 기능이고, 7세대는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니즈들이 반영이 되고 사회의 새로운 가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연결이 되는 소셜 이노베이션.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는 닫힌 모델에서 개방 모델이고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창출의 혁신은 테크노로가 혁신과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의 닫힌 가치 사슬에서 밸류 네트워크죠, 그렇죠? 밸류 체인이라고도 하고 기업 생태계에 열린 가치 네트워크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이 기업 내부에 있어서 연결하는 비용이 절감이 되지만 지금은 기업이 모든 기능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연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업 외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 비용이 최소화된다고 하면 기업을 대체되고 굉장히 협력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에서 가치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는데 가치 사슬의 이 전형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체인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가치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그게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가치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복잡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방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4가지 패러독스가 발생했는데 요거는 조금 따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혁신의 central 구조는 혁신 활동을 통해서 혁신 역량을 만들어주고 혁신 역량이 결과적으로 기업을 차별하고 기업의 차별화가 시장에서 고객에게 두드러지게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윤이 만들어지면 이윤이 다시 혁신하게 쓰여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혁신의 패러독스가 작동하게 된다, 작용하게 된다. 자, 우리가 시장 경쟁에서 시장 창출로 가려고 하면 김희창 교수가 블루오션의 시프트가 필요하고 블루오션의 시프트가 뭐냐? 차별화의 가능성도 높이고 비용도 낮추는 경계를 옮기는 게 블루오션 시프트.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는 경계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혁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의 사례들이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키멀리 클라크의 브라질에서 일반 휴지와 압축 휴지, 일반 휴지 시장과 압축 휴지 시장을 구분하고 새로운 압축 휴지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생산하는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 시티즌 M 호텔, 혹시 시티즌 M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가격은 중저가 호텔이지만 서비스 수준은 고급 호텔인 글로벌 체인이에요. 글로벌 체인.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있고 그리고 인도나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들도 진출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는 차별화, 고급 호텔 수준을 하려고 하면 바꿔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바꿔야 될 것들을
이렇게 바꿨어요. 체크인 테스트 대신에 체크인 기본. 호텔의 식당과 바를 없앴어요. 호텔에. 그리고 이그 작더라도 럭셔리한 밤을 누리는 한복판의 오공가에 확률이 기반이 됐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시티즌 M 호텔을 한번 찾으셔서 스타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션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되고 있는 케이스 호텔입니다. 한번 출장 기회가 있으시면 안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텐센 교수가 가계적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슈페터가 이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한 진정 능력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창출을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 이전까지 기술을 가지고 때 파괴 혁신은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크리스텐센은 그것을 파괴적 혁신이라고까지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파괴적 혁신의 특성을 정의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열강 기술이 좀 등장해서 시작선도 기술을 대체합니다. 하지만 김희성 교수는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에서 파괴적이지 않아도 새로운 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스미 스트리트 이런 데 잘 아시잖아요. 이게 교육 시장에서 기존 교육 시장 무너뜨리지 않고도 유치한 아동을 위한 에듀테인먼트라는 시장을 창출했어요. 파괴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기아드라 발기부전 시장에 새로운 발기부전 시장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그라미넌에 혹시 아세요? 저개발 국가의 소액 금융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인데 담보가 없어요. 무담보 소액 대출 시장. 그래서 빈민들이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소득 사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 이 시장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 시장 없었는데 새로운 시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데이트, 헬스클럽, 크라우드 펀딩, 라우터, 라이프 코칭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크리스텐센이나 슈페르트가 이야기하는 창조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것도 그런 시장도 있지만 파괴적이지 않고 만들어진 혁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김상 교수가 블루오션에서 주장한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 하얀 팀이 보여요. 하얀 팀, 하얀 옷을 입은 팀이 공을 몇 번 토스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예, 카운터 하면 되죠. 요청한 거 찾을 수 없다는데. Test your observation. 유튜브. 어제 됐었는데.
자, 잠깐만요. 아이고, 참네. 할게요. 좀 키워볼게요. 왜 안 보이지? 아, 이게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 이게 됐죠. 그다음에 보이나? 아, 보이네. 네. 아, 하얀색 옷 입은 팀이 어. 맞춘지 맞춘다. 아무 생각 없었던 거야. 말하던 거야. 자, 그런데 혹시 이런 것 중에 다른 거 본 사람 없어요? 파란색 옷 입은 파란색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는데.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이세요? 보셨어요? 잘 다시 이게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기서 질문. 지금 비웃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질문. 왜 고릴라가 안 보였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목표 때문에 고릴라가 안 보인 거야. 사람은 목표에 집착을 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지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있고, 내 기업에 위협을 가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관찰을 못합니다. 상황만 있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를 내 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고 하는 거. 그것도 방법이 되고.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들,
대한 미션을 한쪽에다 주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미션을 한쪽에다 주면 내가 밸런스 있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나만 바라보는 태양만 바라보는 자리만 만들면 안 된다는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또 하늘도 보는. 하지만 사람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역할을 명확하게 줘서 그 역할들을 얘기하는 송강원 팀장처럼 외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노력들. 그래서 그 비파괴적 창출을 통해서 통화성명은 기존 질서예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그래서 기존 조직에서 파괴적 창출과 비파괴적 창출을 모두 수용하는 넓은 공간에서의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 창조적 파괴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비파괴적 창출은 기존 산업, 기존 기업의 산업을 대체하지 않고도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위협을 기존 시장의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 비파괴적 혁신, 비파괴적 혁신 이런 관점을 한번 지향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장의 방법이 그동안은 우리의 시각은 기존의 파괴적 창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파괴적 창출도 있다. 그래서 파괴적 창출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존 문제의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거지만 비파괴적 창출은 새로운 문제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제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파괴적 창출과 파괴적 창출의 중간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산업에 존재하는 기존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이 산업에 존재하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도 좀 급격한 비용절감 미션을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 확대로 생각하셔야 되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기존 산업을 다시 재정의하는 기존 산업에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던져주고 기존 산업을 재정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요거 하실 분들은 발표하실 분들은 화면 공유를 해주세요. 올리네. USB 플레이로.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반대적이네. 네, 발표, 오늘 기업가 정신의 사례 개발 발표는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예, 지금 대표이사고요. 사실 공부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 일대기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유튜브에 가면 20분짜리 동영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전반적인 공부는 꼭 유튜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혁신과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혁신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오늘 수업 중에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그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고찰해볼 어떤 화두라든지 연구 주제라든지 한번 그런 거를 짚어볼 측면에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아이언맨하고 지금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는데 그 아이언맨의 그 주연 배우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토니 스타크. 예, 그분이 이제 모델이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어떤 토니 스타크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돈이 많다. 두 번째는 기술자다. 세 번째는 이제 혁신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전기 자동차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 자동차는 느리고 못생기고 뭐 충전하면은 오래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혁신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이언맨의 모델을 일론 머스크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다음 화면에 보시면 좀 어두운데 이 콜럼버스입니다. 뒤에 보면 콜럼버스하고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더 저는 공통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몽상가가 혁신가가 되는 과정을 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은 이제 잘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콜럼버스가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도 필요하고 선원도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포르투갈에 갔습니다. 근데 당연히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겠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에도 갔다가 프랑스에도 갔다가 다 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투자처가 스페인의 그 이자벨 여왕이 투자를 해주게 돼서 그 이자벨 여왕이 그 콜럼버스의 꿈을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겠다는. 근데 그만큼 스페인에서도 그게 좀 절박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역사적 현황을 봤을 때는 포르투갈이 왼쪽 그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를 이제 필연적으로 개발을 했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자벨 여왕이 투자를 해서 결국 이제 이 가치를 찾게 되죠. 어떤 가치냐면 이제 사실은 콜럼버스는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발견한 게 인도인 줄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인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메리카죠. 근데 거기 이제 땅을 파보니 금도 많이 나오고 은도 많이 나오고 사탕수수를 심으니까 너무 잘 자라고 그리고 담배를 심으니까 왕창 자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가치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수익으로 환원이 되고 이 수익이 결국 이제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버네. 그래서 신용을 얻게 됩니다. 신용을 얻게 되면 이 신용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더 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더 큰 투자를 하게 되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또 더 큰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선순환 구조?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나온 부분은 요 사이에 아마 그게 들어가 있죠. 기업의 핵심 역량.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조금 머리에 두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학교 다닐 때 미래의 인류를 바꿀 기술은 5가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5가지가 첫 번째는 인터넷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세 번째는 우주 항공산업, 네 번째는 인공지능, 그리고 5번째는 유전자 조작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밑에 2가지 AI하고 이제 유전자 조작은 일론 머스크가 좀 처음에 배제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나중에 좀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3가지 인터넷, 에너지, 스페이스를 가지고 자기가 한번 이 기술에 자기 미래를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세우게 된 회사가 인터넷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집2입니다. 집2가 인터넷 기반의 어떤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처음에 만들어서 컴팩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컴팩에 매각을 해서 한 2,2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게 되죠. 엄청난 수익인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컴팩은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나왔었는데 HP에 나중에 인수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요걸 만듭니다. 근데 페이팔은 원래는 자기 회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X.com이라는 회사를 본인이 창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콘피니티라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페이팔이었습니다. 이게 금융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하고 났는데 이제 X.com하고 페이팔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운 겁니다. 페이팔은 자기들 메커니즘이 되는 게 낫다고 봤고 X.com 우리 쪽이 낫다고 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페이팔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 X.com 이름이 약간 야동 사이트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지를 잘 못 받았어요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페이팔이 결론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베이에 인수가 되게 됩니다. 이베이 인수되면서 약 15억 달러의 인수가 됐기 때문에 본인 그 주가가 7% 정도 있어서 한 1.65억 달러 정도 더 이렇게 엄청난 이제 부자가 돼버리죠. 이미 여기서 저 세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시드를 마련하게 되죠. 그 다음 이 시드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테슬라도 처음에는 자기가 창업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창업했던 회사입니다. 거기서 투자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전기차 요 테슬라는 워낙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설명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솔라시티라는 거를 이제 지금 하는데 이 같은 에너지 그룹이잖아요. 이게 태양 에너지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일반 가정집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줍니다. 무료로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전기세는 솔라시티에 내는 거죠. 계약은 20년. 처음에는 무조건 손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인프라를 깔 동안 계속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계속 적자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게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다. 이거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스페이스 X인데 이거는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거든요. 로켓도 쏘고 화성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가 요겁니다. 이제.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드는 거.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화성에서도 살고 목성에도 살고 달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구가 온난화라든지 위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을 때 대비책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환경 파괴나는 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대를 만들고 이런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이제 우주로 나갈 거다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꿈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면은 전기 자동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틴 에바드나 마크 타페니 같은 다른 분이 이제 뭐 참여를 했었는데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가 본인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웃긴 게 이제 순이익이 마이너스 8.6억입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테슬라가 이제 전 세계 회사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굉장히 좀 얼토당토 않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제가 봤을 때 최근 자료를 봤을 때 99조, 약 100조 가까운 시가총액. 관련된 뉴스를 제가 좀 취합을 해봤는데 보면은 8월에 급등했다가 9월에 급락했다가 주가 상승이 끝일까 시작일까 오락가락 하고 있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월가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주가가 줄렁줄렁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한 500달러에서 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테슬라가 어떤 사람은 평가를 하기를 이게 한 4,0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고평가됐다 40달러밖에 안 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보고 이제 대화해보고 해봐야 될 주제가 이건데요. 제가 제시한 기존에는 이제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거는 퍼였습니다. 고퍼 저퍼를 해서 이제 저퍼 기업이나 일단 가치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주로 했었죠. 근데 지금 PDR이라서 신조어가 나왔거든요. 이 D가 뭐 예측하시다시피 중간에 이게 드림입니다. 드림. 예, 주가 꿈 비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왔는데 어떤
꿈에 대해서 꿈이 이제 있으면은 이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매출이 100억 달러인 포드보다 매출이 제로인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소차 개발하는 회사.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서 계속 익숙해져 왔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런 흐름을 가고 있으니 제가 궁금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창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창업기업을 운영하신다든가 그렇게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가치 투자가 아닌 성장 투자라는 관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 과연 또 이것은 거품일까? 이걸 또 이제 혁신 모델이라고 보는 건가? 그런 부분에 조금 고찰을 하고 싶었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뭐 해보시죠. 방금 지금 니콜라라는 회사가 요새 아주 핫이신데 그러면 테슬라, 니콜라 이런 게 비슷하고 예전하고 가장 성공이 이뤘던 관련자가 니콜라, 테슬라 그거를 근데 지금 그 수소 엔진 때문에 지금 사기극으로 해서 네. 전 세계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난리가 동영상 촬영하는 거 보고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이 투자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PBR이 그 미래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꿈을 쫓아갈 때는 그 테슬라 같은 꿈을 쫓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스타트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되기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레리 페이지나 뭐 이런 사람 지금 스무살만 보고 뛰어들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치나 됐든지 시스템이 됐든지 구글이 쫓대 현실에 발바닥을 두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고 그런 쪽에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면 임사부들이 얘기하셨던 PDR이 그거를 사실 압도하는 선순환적인 그런 징계가 가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은 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니콜라 테슬라 비교는 제가 한번 언급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근데 이게 PDR이라는 게 측정을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PER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PDR은 측정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 PDR이라는 회생적으로 미국이라는 데서 생긴 계좌 마침이 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사람들과 그 자기들이 공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맞춰주지 못한 대표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좀 있고 거품과 혁신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혁신이 거품이 안 사고를 치면 혁신이 사고를 져버리면 그냥 거품이니까 그런 관점이 결과 과정치하고 결과치에 대한 저는 이제 PDI를 단순히 꿈이라고 말하면 아까처럼 문화가 될 수 있는 컨버스가 새로운 시대로 발전했듯이 실체적인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 아까 정가를 얘기하신 새로운 항목이 연속 포스를 했어요.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최근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 별거리 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커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감감 내는 것 같은 잠시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계속 흑자만 내다가 지금 적자만 내다가 흑자로 돌아섰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미사일 던져이나 우주선 쏘아서 들어오는 지금 화성으로 가는 게 부산이
단순히 뿐만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결과는 이게 시간이 결과는 결과는 시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뿐이 아니라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냐.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꿈이 결론적으로 이제 현실이 되는 게 현실이 된다고 해서만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가치를 창출해야만 이제 그게 혁신이라고 이제 걸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3분기 연서 흑자를 기록한 건 맞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차 팔아가지고 흑자 본 게 아니고요. 탄소 배출권 그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은 거라서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닌가 규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으면 대단. 네, 발표는 그러면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해주세요. 이통 뽑고 나오면 되게 좋겠다. 네. 아니. 화면 공유. 초록색. 먼저 여시고. 네. 네. 줄이. 좀 보기. 공부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메리페이지 셀의 불인에 대해 그리고 구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최연만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구글의 로고랑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한다라는 구글이라는 기업의 설립 이념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글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이 구글이라는 기업을 만들게 된 레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첫 번째로 구글의 소개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간단한 수학 분석, 그리고 세 번째로 구글의 앞으로의 미래 전략, 그리고 결론과 성공한 두 젊은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구글이라는 기업은 현재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기업이고요. 정식 명칭은 구글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1998년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공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만나서 박사과정을 내려놓고 1998년에 이제 9월에 설립을 했고요. 설립자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으로 제가 어제인가 확인했을 때 한 1조 175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200조 정도의 규모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는 하는 주요 서비스는 온라인 광고 기술, 그리고 검색 엔진,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한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위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플렉스라는 곳이고요. 현재 CEO는 뭐 순다르 피차이라고도 하고 손다 피차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구글의 CEO랑
구글의 자회사 지주회사인 알파벳 CEO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구글이 따로 독립된 회사였는데 알파벳을 만들면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요. 2015년에 편입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알파벳에 소속된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경영대학교 학생들과 공과대학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11년 연속 세계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나라에 있는 삼성이 올해 9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는 말이 검색한다는 뜻이 말이 생길 만큼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검색량의 이제 한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비상장 기업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2004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고요. 2006년에 알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를 인수했고 2011년에 모토로라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 이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이제 구글 검색입니다.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구글 검색이고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서 구글이 운영하는 이제 웹 검색 엔진이고 전 세계에 있는 검색 엔진의 점유율의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특별한 마케팅 활동을 따로 하지 않는데도 순수하게 그런 자기들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순수하게 기술로만 세계 최고에 오른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 맵입니다. 저희도 외국에 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 출장이나 이런 경우에 갈 때 길을 잘 모르거나 어딘가를 찾아가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구글 맵인데 현존하는 지도 서비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인공위성 영상을 결합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원래 구글에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작은 회사였던 이제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하고 나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가장 특이한 점은 애플의 iOS랑은 조금 다르게 완전 개방형 플랫폼으로 기업이나 모든 일반 개인적인 사람들도 개방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튜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구글에 인수된 후에 마이너스 적자 기업을 구글이 몇 년 만에 단번에 초흑자 기업으로 만들어냈죠. 거의 2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전 세계에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동영상 앱 분야에서 점유율이 2019년에 86%를 달성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들의 이제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면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영상 좋아요나 구독이나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을 무궁무진하게 개발하고 있는 현재도 그런 영상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메일은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대용량 웹 서비스로 계정당 15기가 정도를 지원을 하고 검색 지향적 인터페이스랑 대화 형식 보기 이게 이제 독특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2018년 4월 기준으로 14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롬 웹 브라우저입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웹 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의 이제 경쟁 서비스고 개인 컴퓨터랑 휴대폰을 비롯한 여러 통신기기에서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네이버에 이제 그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최초 화면을 네이버로 해놓고 검색을 하고 쓰는데 간혹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리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왜 안 되냐고 찾아보니까 크롬으로 띄워봐라 이런 이제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크롬으로 띄우면은 거의 다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익스플로러에서 안 뜨고 크롬에서 뜨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네이버 이런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하다가 컴퓨터 첫 화면이 이제 크롬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외에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줌이나 이런 걸 대신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구글 행아웃, 그리고 구글 어스, 구글 팟캐스트, 유튜브 뮤직, 구글 슬라이드, 시트, 듀오, 맵스 등 여러 가지 수많은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 분석을 간단하게 보자면 구글의 강점으로는 온라인 검색의 1위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거의 뭐 매달 12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최대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검색 엔진을 제공을 하지만 기업들과의 대기업들과의 제휴나 이런 광고나 수익 등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이나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약점으로는 사생활 보호에 관해서 요즘 다른 기업들도 이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광고창들이 너무 많이 떠 있고 광고창을 X했을 때 그냥 광고 보지 않기로만 뜨지 그 창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에서 좀 민감한 사람들은 좀 짜증을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요 광고주들의 이제 구글 보이콧에 대해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웨어러블 시장에 이제 핏비트를 인수해서 진입해서 지금 많은 기술들과 또 다른 커리큘럼을 통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창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을 제외한 모든 핸드폰들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질적인 운영 체제를 제공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이 구글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협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요즘 제일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등 광고 시장 점유율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검열 정책, 그리고 경쟁자, 이런 부분들이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자면 프로젝트 윙입니다. 드론 배달 서비스고요. 이거는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대기업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되는 그런 서비스고,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낮 시간대 배송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무게는 한 4.5kg 정도 되는데 한 번에 1.3kg까지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캐시 프로젝트입니다. 구글이 이제 시티은행과 당좌 계좌 서비스를 이제 올해 시작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제 소비 패턴이나 고객들의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한 상업적 정보의 파악입니다. 그래서 구글페이가 더 강화되고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걸 미래 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테슬라가 발표하셨듯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되게 핫 이슈인데, 구글의 미래 전략 중에는 이제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기술 따위는 기술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이 라이다라는 레이저 라이다를 이제 차량 위에 장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3차원 지도를 형성해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율주행 분야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까지 진행이 됐고 여기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그 자동차 위에 붙어 있는 라이다 같은 경우에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외관상 봤을 때 좀 택시처럼 위에 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테슬라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동차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불호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룸 프로젝트입니다. 열기구에다가 무선 이제 와이파이 장치를 달아서 상층권에 띄워서 시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인터넷 소외 지역에 대해서 교육, 의료,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5개월 정도 상공에 떠 있고 그런 40km 범위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구글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 전력에 대한 보완점을 간단히 보자면 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이제 풍부하지 않으면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보완점이 필요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광고비로 충당한다든지 다른 대기업들과 뭐 스폰 계약이나 뭐 협업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조금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엔젤레즈 폴른이나 이런 영화들을 봤는데 제라드 버틀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적들로부터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해킹을 통해서 자동차를 시동을 꺼버리고 아무것도 조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해킹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예방법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프로젝트 윈 같은 경우에는 안개 등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변수들이 있고 이제 새들 같은 이제 버드 스트라이커에 대한 예방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자면 구글에 성공한 두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첫 번째로는 혁신의 정신입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끊임없는 이제 창조적 파괴 행위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구글 엔진을 개발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의 수십 수백 배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구글 어스나 구글 맵스나 구글 슬라이드나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세계 각층의 여러 분야에서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가능을 무시하는 건전하고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면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마는 거지. 일단 도전해보자. 그래서 도전해서 이루어낸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직원들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사고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해내지도 못했던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인재중심주의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렉스라는 자기들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모두 하나의 단독된 방들을 줍니다. 이 방을 꾸미는 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애완동물을 가지고 와서 키워도 되고 식물을 키워도 되고 뭐 레고로 방을 장식해도 되는 것처럼 그만큼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재들을 직접 자기가 면접을 해서 뽑고 그런 직원들에게는 식사나 음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료고요.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부터 온천 시설까지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인재 중심의 주의가 구글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근검 절약 정신입니다. 구글이 처음에 창립을 했을 때 처음부터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받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검색 엔진은 세계 최고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그 대신 막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찾아가서 막 하지 않고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갈 수 있게 처음부터는 스탠포드 대학의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먼저 자기들의 담당 교수한테 한 1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구글러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서 VC나 이런 사람들에게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거의 한 300억에 달하는 그런 투자를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용자 편의를 우선하는 정신입니다. 구글러들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이제 끊임없는 많은 혜택과 이제 그런 사람들이 편리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공헌 정신입니다. 구글의 자본이나 미래 수익의 1% 정도를 항상 자선사업에 투자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에 한 1조 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서 자선재단을 설립했고 그리고 자본금의 1% 정도 또는 300만 주 정도를 사회공헌 용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구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A, 뭐 알파벳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는 거, C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알파벳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을 이끌고 가는 알파벳 CEO나
뭐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나 에릭 슈미트나 이런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아마 이 주식 가운데서 300만 주 정도가 사회공헌 용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로 토론 정신입니다. 레리 페이지는 되게 내성적이고 세르게이는 좀 외향적이지만 이런 컴퓨터나 토론 문화에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인 설전이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9번째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이런 두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일은 도전이어야 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구글 연구소 구글X의 대표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타 기업들과 다르게 구글이 소프트웨어 혁신이나 지속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예측이 핵심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도전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현재 구글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세계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돈이나 이런 이익들, 회사를 많이 키워서 비싼 값에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의 흔적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구글의 CSR의 비전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발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30분 남았어요. 구글을 조사하다가 제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외국 사람이 이런 말을 물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왜 한국은 대기업으로만 취업을 하려고 하냐? 왜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높은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높은 보수 이런 이제 갖춰져 있는 좀 뭐랄까 안정적인 그런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얘기했더니 외국 사람이 하는 말이 젊음이나 배움을 무기로 그들을 깨부수고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안주하려고 하냐. 자꾸. 그러면 발전이 있냐 이 사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뭐 이 사회의 일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나온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혁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과연 저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저걸 과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혁신이라고 생각해 줄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뭐 스르륵 사라져버리는 기업이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관여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야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큰 시장에서 말하는 혁신이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혹시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 서로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중에서 빠진다면, 네. 빠진다면 그에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그 사람이 작년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 사람이 그거에 어떤 형태의 기회를 할까? 그 사람이. 세르게이 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공동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처음에 이제 구글 사장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기술 부문 사장으로 넘어갔다가 알파벳 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자회사인 지주회사인 알파벳 사장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설립을 하고 구글의 CEO를 역임하다가 에릭 슈미트한테 CEO를 넘기고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기는 CFO로 빠졌다가 알파벳 CEO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2019년에 두 분 다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다르 피차이가 올라가서 이제 구글이랑 알파벳을 통합으로 CEO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까지도 빌 게이츠라는 거물이 내려갔지만 버티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인정해주는 이유가 빌 게이츠가 돈이나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이제 뭔가 재물적인, 그리고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이런 거를 좀 초월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벌써 뭐 돈도 벌 만큼 벌었겠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물러날 수 있다는 것만 보면 우리나라처럼 막 상속세 안 내려고 증여 안 하려고 안 걸리려고 막 뭐 어떻게든 막 방법을 강구하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2세 경영, 3세 경영, 4세 경영까지 내려가는 그런 이제 좀 창조 기업으로 나오는 뭔가 혁신적인 기업은 없고 원래 컸던 기업이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뭔가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더 이상의 좀 뭔가 사람들의, 국민들의 기대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이제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12년 전에 시장으로 출전한 뒤에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애플 시장을 무너질 것이다. 또 스티브 잡스가 어제 활성화가 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좀 혁신적인 동력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이 구글의 이제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순간 사이가 CEO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글은 그냥 바보만 아니면 CEO 누구라도 그렇죠. 마켓을 아니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원칙에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네. 또 구글의 예를 들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겠지만 그 혁신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현대 기술을 이렇게 디벨롭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네. 지금 구글의 핵심 인력 중에 이 세 사람, 두 사람, 레드 비즈니스, 동등하게 취급하는 중에 레이먼드 크저 와이러스 기술이 있는데 테크놀로지, 테크니컬, 그 양반은 지금 보면 의원 명직 스승 같아.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2045년에 인간과 AI의 특이점이 올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이 사람 지쳐요. 구글이 기여하는 바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 구글 플렉스를 이런 지향점이 문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의 대기업이나 우리 젊은이들 왜 공무원 대기업 하려고 하는 이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같이 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꾸려면은 일단 정치를 바뀌어야 돼. 교육체계도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우리가 MIT 같은 거 하버드 해도 그 문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 우리 체화돼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지 느껴지는 인정하는 문제예요. 그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유학을 나가면 그걸 알잖아. 뭐 어디 아프리카 가도 1년 지난 추장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좁은 곳에서 자꾸 소리지 말고 밖으로 내서 그렇죠. 이게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2의 구글이나 제3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예. 최근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 의견하고 의견하고 네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받는 게 생각을 인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하고 싶어도 학생이라 해서 장학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좋지만 뭐 안 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저 밑으로 나가고 그러고 그 저희가 보통 직장인들에서 이제 장학을 하고 여기 이쪽에 기업가 기업가 이쪽에 과정에 대해서 보면 많이 교수님께서 많이 인정하시는데 그 이상적인 건 아주 실제로 저희가 회사 다니다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자본 뭐 비율을 낼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을 해서 뭐 통장 이자는 하는데 사도의 8천에 거래가 다 떼겨 있었고 자기 걸로 가지고 하면 성공을 해버리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못 내버리면 또 저 지하 해전 기반으로 다시 가야 돼요. 이 자체가 그리고 찬스도 없고 유명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책을 보다가 메인이 그리고 싶구나 자신들에서는 보니까 총 재산을 한 3분의 1 정도로 나누기 자기들 3분의 1을 만약에 창업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일단 그거 망해도 또 3분의 2가 있으니까 또 3분의 1을 또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딱 이쪽하고 많이 비교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대학 졸업하고 전부 취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할 때도 자기 능력이 만들었고 그러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안주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몇 년만 자꾸 보내가지고 평생 그 해가 있는 것하고 하는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 보는 부분이 좀 대표님 의견하고 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데 오전에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기 그 일론 머스크하고 그 구글의 양슬립자의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으셨는데 우리나라의 누구의 기업가 정신이 더 우리나라 상황에 더 어울릴까, 적합할까? 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